피고가 기관장들에게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했다는데 사실인가? 그런 일 없습니다. 모두가 자진해서 돈을 주고 찝짝하지 제공해 주었습니다. 권력이 그렇게 좋은 줄 정말 몰랐습니다. 그들은 피고를 악질범이라고 하던데 만약 내가 악질범이면 그들은 간신배입니다. 잡힐 줄 알았다면서 왜 도망가지 않았는가? 도망가려고 했는데 경호원들이 워낙 많이 따라붙어서 화장실 가기도 힘들었어요. 경주시장도 만났다던데 피고에게 뭐라고 하던가? 만나자마자 첫 마디가 어떻게 혼자서 오셨습니까? 귀하신 몸께서. 안녕하십니까, 고원정입니다. 1957년 9월 신문 사회면에는 이강석을 사칭해서 사기 행각을 벌인 한 젊은이에 관한 기사가 실려서 당시 국민들의 관심을 모았었습니다. 그때 나왔던 말이 아이고 귀하신 몸이 하는 유명한 유행어입니다. 귀하신 몸, 그 말은 바로 이 이강석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이기붕 국회의장의 아들로 이승만 대통령의 양자가 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4.19 혁명이 일어났을 때 일가족 자살로 죽음의 길을 선택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때 그의 나이 24살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당시 제2의 권력자였던 이기붕, 두 사람의 아버지를 모신 그가 죽음의 길을 선택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강석의 선택은 곧 역사의 선택일 수 있고 우리는 그 속에서 한 젊은이의 고뇌와 함께 당시의 정치 상황을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그 부패한 권력을 풍자했던 귀하신 몸이라는 말이 어떻게 해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사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네, 경주서입니다. 예, 서장 이인갑입니다. 저 이강석입니다. 누구시라고요? 이강석입니다. 이강석이라. 이강석?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어디서 전화를 거시는 겁니까? 방금 전화 받은 이인갑입니다. 나 이강석이요. 혼자 오셨습니까? 그렇소. 어이 혼자서 이런 누추한 곳까지. 지금 아버님께서 진의 별장에 계신데 경주지방 수해 상황을 극비에 시찰하고 오라 해서 왔소. 멋이 석가탑입니다. 영감님, 사진 한 장만 찍겠습니다. 그래, 사진 한 장 찍으시죠. 네, 조금만 더 가까이 모여주십시오. 예, 찍겠습니다. 하나, 둘. 예, 좋습니다. 가시죠. 저 인사 올려옵니다. 소위는 경주시장 박영수 씁니다. 아, 그래요? 이쪽 수해 상황은 어때요? 예, 그건 차차 보고 올리겠습니다. 우선 이거 받으십시오. 이게 뭐요? 안마기 씁니다. 가깝게 좀. 영감님, 많이 드십시오. 이거 갈비 맛이요? 이 모양이야. 서울 조선갈비 따라오려면 아직 멀었잖아. 아유, 죄송합니다. 워낙 시골이라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영감님, 한 잔 받으시죠. 국민들은 수해를 당해 밥도 못 먹는데 이래도 되는 거요? 죄송합니다. 귀하신 분께서 이렇게 누추한 곳에 찾아주신 것이 워낙에 영광스러운 일이라서 죄송합니다.
아, 저기 인사드리시오. 이강석 영감님이시오. 조흥은행 안동지점장 강신용입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봐요. 수재민들에게 쌀 20가마를 전달하고 싶은데 현금이라도 좋으니 20만 원만 빌려주시오. 예, 여기 대령해 놨습니다. 영감님, 아무쪼록 서울로 전근만 시켜주신다면 정말 이 은혜는 알았어요. 어서 오십시오, 영감님. 도지사 이건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보쇼 이 지사. 예. 세상은 온통 물난리인데 지사는 여기 앉아서 뭘 하고 있어? 아이고, 영감님. 지금 종합적인 수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해 대책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보시오. 아, 예, 알겠습니다. 너 이강석이 잘 알지? 네, 제 동창이죠. 저 안을 좀 들여다봐. 진짜 이강석인지. 어서. 아버지, 저놈은 이강석이가 아니라고요. 뭐야? 아니야? 네 이놈! 네 이름이 이강석이라고! 뭐요? 이런 괘씸한 놈! 박모 서장은 불침번을 썼어요. 예? 밑에 있는 직원도 불침번을 썼지만은 서장도 이제 뭐 밤새 잠도 못 자고 왔다 갔다 했죠. 그 이제 가짜 이강석 군은 이제 여관에서 이제 늦잠을 좀 잤어요. 자는데 전부 다 기관장들은 이제 마루에서 이제 앉아 있었습니다. 가짜 이강석 군은 방에 누워 자는데 그 밖에서 뭐 소리가 나더래요. 기침을 좀 했다나요? 기침을 또 하니까 그래 이제 그 이 서자 경찰 서자이라는 양반이 그 지원장, 지청장 모두 여러 분이 있는데 귀하신 분이 저 안에 이거 주무시고 계시는데 소리를 내면 됩니까? 귀에 대고 좀 말씀 좀 하이소. 이래가지고 전부 다 귀에 대고 전부 다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가짜 이강석 사건은 당시 자유당의 정치가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당시 신문은 이 희극을 통해서 이 나라의 비극을 보게 돼서 서글프다라는 논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귀하 신문 말고도 부패한 정치를 풍자한 유행어가 많이 있었습니다.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 잘 돼갑니다. 좋은 자리 있을 때 좀 봐줘. 이런 말들도 이때 만들어져서 널리 회자됐던 유행어들입니다. 누구를 지목해서 나온 말들인가 하면 바로 자유당의 정치인들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런 자유당을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이강석의 아버지인 만송 이기붕입니다. 그는 본래부터 정치인은 아니었습니다. 이승만 프란체스카 부부와 미국에서 친하게 지냈다는 인연으로 해서 정치에 발을 들여놓게 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기붕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제2인자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됐는가? 그의 정치 행적은 곧 자유당 시대의 정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이기붕 씨가 정치인으로서 첫 발을 내디딘 것은 6.25가 나기 전 서울시장을 맡으면서부터입니다. 그전까지 그는 이승만 대통령의 개인 비서였습니다. 이기붕 씨는 피난 수도 부산에서 국방부 장관에 임명됩니다. 이때 이기붕 씨는 청렴한 관료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당시 최대 의혹 사건인 국민방위군 사건 관련자의 처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장관직을 물러나야 했고 정치인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대단히 강직하고 또 대단히 성실한 사람이라는 것도 또 아는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이 보기에는 이 많은 사람한테 맡긴다면은 능히 참 한 당의 그 리더로서 당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겠다. 적어도 자기를 이 다음 삼선 개헌을 통과시켜 가지고 대통령을 자기를 시킬 만큼의
힘을 가진 사람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대통령 신임이 컸다고 봅니다. 자유당에 들어온 이기붕 씨는 이승만 대통령의 의도대로 우선 이범석의 족청계를 몰아냅니다. 이승만에 대한 충성이 곧 애국의 길이라는 신념에 따라 이기붕 씨는 제3대 국회의원 공천 과정을 통해 반대파를 제거하고 국회의장에 당선됩니다. 개표의 결과는 의장의 이기붕 씨가 124표의 압도적 다수로 당선됐으며 부의장에는 최순주 씨가 125표, 박상훈 씨가 162표로 각각 당선됐습니다. 투표가 끝나고 마침내 개표. 국회의장이 된 이기붕 씨는 이승만 박사가 세 번째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헌법 개정 작업에 착수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4.4.5입 개헌입니다. 이기붕 씨가 정치에 나서게 된 데에는 바로 그의 아내 박마리아의 역할이 컸습니다. 프란체스카의 유일한 말동무였던 박마리아는 경무대에 수시로 출입하면서 남편이 정치인으로 재기하는 데 앞장섭니다. 상당히 정치에 그 집념이 강했습니다. 그 한 예를 들면 이기붕 씨가 처음 국회의원에 서점에서 출마를 하려 할 적에 무주에서 같이 출마를 하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 아들이 딸들이 말이야, 강석이, 강욱이가 아무리 말리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 얘들이 이 혈서를 썼다고, 둘이가.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그걸 바쳤어요. 절대 정치하지 마십시오. 출마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말을 안 들었어요. 그때 내놓고 얘기하기를 내가 당신만 못한 게 뭐가 있느냐 이럽니다. 만성보고. 제3대 정부통령 선거에 이기붕 의장은 마침내 부통령 후보로 출마합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라는 야당 구호가 국민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어 유행어가 됐던 것도 바로 이때입니다.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신익희 씨의 인기는 대단했는데 선거 열흘을 앞두고 갑자기 사망함으로써 이승만은 대통령에 쉽게 당선되지만 부통령에 나선 이기붕 의장은 장면 후보에게 패배합니다. 유가 뭐래도 난 꼭 포스트 레이디가 되겠어요.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어요. 내 몸이 이런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유가 어때서요? 남자로 태어났으면 천하를 잡아봐요. 유는 당을 맡고 난 경무대를 맡을게요. 여보시오, 당신들은 못들 했어? 아니 그래, 내 남편은 떨어뜨리고 장면에 선거운동을 했어? 장면이 운동을 하라고 그 자리에 앉혀놓은 줄 알아요? 말해보세요. 말해보라니까! 선거 직후 내무부 장관, 치안국장, 경무대 경호실장 등 요직이 이기붕계 과잉 충성파들로 교체됩니다. 훗날 이들이 장면 저격 사건, 3.15 부정선거, 4.19 데모대의 발포까지 악역을 도맡는데 바로 이들의 등장이야말로 다가올 암흑의 역사를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신경 요양차 혐의 등이던 이기붕 민의원 의장이 5월 27일 이들 자유당 강경파들의 구심점은 이기붕 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기붕 의장은 말초신경의 마비 증세로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은 형편이었습니다. 대통령각하 내배분을 예방해서 귀국 인사를 했습니다. 어인 일이십니까, 국모님? 이봐 말이야. 한국에는 아들이 있어야 한다지. 네. 하지만 부인이 아기를 못 낳으면 처가지하게 든다지. 국모님,
말이야, 나도 자식을 가지고 싶어. 만성, 자네 아들 둘이 있지? 예, 그러하옵니다. 자네 아들 하나를 날 줘. 예? 무슨 말씀이시온지요? 강서일을 달란 말이야. 내 아들로 삼고 싶네. 이강석의 양자 입적으로 이기붕 의장은 명실공히 권력의 2인자, 넘버 투맨으로 확고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행의 길로 들어선 것이라는 걸 그때는 아무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이기붕 의장의 집은 새벽부터 밤까지 한 자리 얻어보려는 사람들로 항상 북적거렸습니다. 장관이나 국회의원을 하려면 반드시 이 의장을 거쳐야 했고, 그래서 이기붕의 집은 서대문 경무대라고 불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유,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시간 있으면 한번 뵈시고 싶습니다만은 원체 뵈기가 어려워서 이거 실례가 많습니다. 에이, 쓸개 빠진 사람들이군. 증언에 따르면 이강석 자신은 대통령의 양아들이 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탐탁하게 여겼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강석의 양자 입적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요구를 물리치지 못해서 이기붕 씨가 할 수 없이 이강석을 양자로 주었다는 설도 있고, 박마리아가 정치적인 욕심으로 양자 입적을 주선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강석이 이승만 대통령의 양자로 입적됨으로 해서 이기붕은 명실공히 이승만 대통령의 후계자로 자리를 굳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타의에 의해서 귀하신 몸이 된 이강석에게는 대통령의 양자로 입적된 것이 불행의 시작이 되고 맙니다.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Papa. Happy birthday to you. 대통령의 양자로 귀하신 몸이 된 이강석은 이승만 대통령 부부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강석은 경무대와 서대문 집을 오가면서 생활했습니다. 당시 전국은 장면 부통령 저격 사건의 회오리가 채 가라앉지도 않은 상황에서 장충단 공원의 시국 강연회장에 괴한이 난입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강석 자신은 서울법대에 편입학하려다 학생들의 반대 시위에 부딪히는 괴로움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얘가 왜 이렇게 늦는담? 곧 오시겠죠 뭐. 아이고, 이제 오나 보네. 어머니, 저 다녀왔습니다. 아이고, 예, 얼굴 잊어먹겠다. 죄송합니다. 예, 인사해라. 오립산업 박 회장님 따님이다. 안녕하세요. 아, 예, 강서가. 강서가. 의장각하 아주 좋아지셨습니다. 이거 이런 추세라면은 금방 완쾌되실 겁니다. 의장각하 축하합니다. 강서가. 강석군, 이 박사를 잘 매셔야 하네.
그런 걱정 마시고 정치나 잘들 하세요. 강서가 나 혼자 걸을 수 있다. 볼래? 에? 아버지, 정치 그만두세요. 뭘 걷겠다고 이러세요. 왜 이래 이 녀석아. 넘어질라 이 자식. 아버지, 정치 그만두세요. 저하고 약속하세요. 뭐 걷지도 못하시면서 뭘 하신다고 이러세요. 이 녀석아, 넌 이제 이 박사 아들이야. 경무대에 가서 살아야 돼. 저하고 약속하세요. 이 자리에서 맹세하시라고요. 정치 안 하신다고요. 오냐 약속하마. 귀여운 자식. 강경파에 속한다는 분들이 저희 아버지 면회에 와서 난 저희 아버지 만나뵈는 거에 대해서 강석이가 내놓고 실현 내색을 꽤 했어요. 또 와서 또 아버지를 또 뭐라고 또 쓰시려고 저런지, 왜 구비서님 저런 분을 왜 이렇게 면회를 자꾸 시키느냐고 그런 얘기를 날더라도 했었고, 어떤 때는 소위 강경파에 속하는 꼭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정부에 있는 고급 관료 내지는 참 지금 살아계신 분들입니다마는 저희 군 장성 중에 뭐 어느 분이라도 와서 난 얘기하고 나가면 저희 아버지한테 아버지 또 무슨 얘기냐고, 저희들 또 무슨 얘기냐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퍽 불만스러운 내색을 저희 아버지한테 직접 대놓고 하는 장면을 저도 몇 번 본 거 보면은 여기야 여기. 그래. 야, 이놈 글업하 다녀오더니 천대가 확 벗었구나. 강석이 넌 미국 군사학교에 다녔다면서? 그래, 잠깐 다녀왔지. 참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귀하신 몸 이강석 군이야. 야, 그딴 소리 빼. 오연주예요. 이강석이. 사람들은 이강석 군에 대해서 대단히 착하고 자존심이 강했던 청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불행했던 사람으로 그를 기억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는 서울대에 편입하게 됐지만 부정 입학이라고 해서 다니지 못했고, 육군사관학교 역시 그런 이유로 해서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정치 때문에 대통령과 권력의 2인자라는 두 사람을 아버지로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정치 상황은 자유당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었지만 아무도 이승만 대통령의 절대 권력을 허물어뜨릴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정치는 이승만 대통령 개인에 대한 우상화로 민주정치의 정상 궤도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3천만의 영도자 위대한 세기의 성공이신 우리 이 대통령 각하께서는 단기 4288년 3월 26일 제80회 탄신을 맞이하셨습니다. 3천만 결의의 정성 한데 모아 국민 각계각층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온 자유세계가 축하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 각하 제80회 탄신 경축식은 그 막을 올렸습니다. 강토에 뿌리 박힐 불멸의 영혼, 이미 생사를 넘어 천신을 바쳐 반말년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머리칼 신생을 마저 봄빛에 날리니 여기 섰도다 이 나라 지키는 정신. 세종로에서는 4월대에 이 대통령 각하 내외분을 모시고 북군 영사들의 경축 불렬식이 거행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정치는 파행으로 치닫게 됩니다. 자유당은 무술경관 300명을 국회에 난입시켜 야당 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고 보안법을 통과시키는 2.4 보안법 파동을 일으킵니다.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야당지였던 경향신문은 강제로 폐간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통령 후보까지 했던 조봉암을 체포, 처형시켜버립니다. 미국 포드베닌 보병학교에서 군사교육을 정국이 급박하게 돌아갈 무렵 이강석은 6개월간 미국 유학을 다녀옵니다. 이강석은 미국에서 돌아와서도 정치적 문제에는 관여하려 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7월 16일 한강 백사장 상공에서 낙하산 투하 시범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어딜 가나 귀하신 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따라붙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만송께서 선거에 나서야 합니다.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이정재가 한번 솜씨를 발휘하겠습니다. 여보, 전번에 유가 진 것은 결국 내무 관리들이 성의 없이 선거를 치른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제가 내무를 맡았으니 이 전국적으로 각 시읍면 단위로 공무원 친목회를 조직해서 대대적인 선거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막말로 지금 국무위원들을 만송을 떠받치는 사람들로 앉혔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장면이는 제발로 나가 떨어질 겁니다. 대통령 각하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의장 각하, 용기를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의 의견이 정 그러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박마리아가 하는 말이 밥상을 다 차려다 주는데 그것도 안 보려느냐고. 당신은 가만히 있으면 돼. 다 우리가 다 한다. 해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 말하자면 이수상 박사에게 연락하고 그래가지고 그 동원하는 이제 경찰력은 당연히 아다시피 체인구를 통해서 하고 또 거기에서 사회에서 가장 이제 힘이 있는 무서운 세력이 깡패 세력이 있잖아요. 깡패 세력은 그 이정재, 이마수 하는 것은 또 그 박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조직이 됐을 거예요. 국모님, 만송의 건강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다행이구만. 이번에 부통령에 출마해야겠어요. 그래야 이 박사님께 귀찮은 말을 하는 무리들이 없어집니다. 나에게는 나라의 안녕보다 파파의 건강이 제일입니다. (1959년) 이기붕 의장은 박마리아를 비롯한 그의 측근들에 둘러싸인 채 드디어 부통령 후보로 지명되게 됩니다. 우리나라 민주정치의 기둥으로 일익 발전하는 자유당에서는 대통령에는 자유당 총재이시며 민족의 영주자이신 이승만 박사를, 부통령에는 이총재 각하의 뜻을 받들어 이기붕 의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습니다. 큰 원칙과 큰 주의를 위해서 작은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아량과 당을 앞세우고 당을 뒤로하는 공신만 있다면 우리가 비록 백척한두에 서 있다 하더라도 두려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기붕 의장은 정 부통령 선거를 관리할 가장 중요한 내무부 장관 자리에 최인규를 발탁합니다. 최인규는 장관이 되자마자 본격적인 부정선거운동 계획을 수립합니다. 투표 당일 오전 3시경부터 각 투표장마다 반공 청년단 50명, 자유당원 50명으로
씩씩한 자들로 뽑아서 투표장을 철통같이 경비를 하고 당일 오전 6시 50분경 일제히 자유당 투표위원만 입회한 가운데 미리 사활을 투표함에다 투입시킨다. 아시겠습니까? 네. 최인규 장관은 경찰, 기관장들의 사표를 받아놓고 결사적으로 공무원들이 이승만과 이기붕의 선거운동에 나설 것을 지시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들 개개인 1960년 정부통령 선거에 자유당은 지난 3대처럼 이승만, 이기붕 후보가 나서고 민주당은 대통령의 조병옥, 부통령의 장면이 출마했습니다. 당시 민주당 정부통령 후보 조병옥, 장면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대단했습니다. 자유당은 정당한 선거로는 승산이 없다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관권을 동원한 부정선거운동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정작 부통령에 나선 이기붕 의장은 제대로 걷지도 못할 만큼 건강이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허리를 구부리기가 어려웠어. 허리를 구부리기가 어려웠어 말이죠. 허리를 허리를 뭐랄까 몇 도 정도 아니라 허리를 조금도 구부리기 어려울 만큼 허리가 불편하고 20m, 30m도 걸어가기 어려울 만큼 다리가 불편한 분이 부통령을 하겠다. 또 부통령을 자기가 하겠다고 한 건지 또 대통령이 하라고 그래서 한 건지 그건 분명치 않지만은 자기가 하라고 했다면 그건 정말로 참 정치인으로서 참 죄로고 말이죠. 대통령이 하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거절을 했어야죠. 자기로서는 맡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투표를 한 달 앞두고 조병옥 씨가 신병치료차 갔던 미국에서 사망하자 선거는 이제 부통령 후보들 간의 싸움이 됐습니다. 투개표 과정에서 부정은 훨씬 극심해집니다. 3사람, 9사람씩 투표장에 들어가 조장 입회하에 공개 투표를 하는가 하면 샌드위치표, 올빼미표, 피아노표 등 상상을 초월한 온갖 부정들이 이때 등장합니다. 이기붕 부통령 만세!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모두가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우리 모두 경무대로 들어갑시다. 우리의 지도자 이승만 대통령께 이 승리의 기쁨을 보고 드립시다. 이승만 대통령 만세! 이기붕 부통령 만세! 연주, 사랑하고 있어. 그러지 마세요. 우리 이제 그만 만나요. 아니, 왜 그래? 우린 안 돼요. 신분이 틀리잖아요. 신문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어? 난 기적치면 닥칠색이야. 숨이 막힐 것만 같아. 연주, 난 너와 결혼하겠어. 안 될 말이에요. 집안 사람들이 짝지어주는 아니야. 3.15 부정선거를 통해서 이기붕 씨가 부통령에 당선되는 동안 이강석은 정치를 아예 외면해버렸다고 합니다. 그것이
부모가 정치하는 것을 싫어해온 이강석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의사표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의 바램과는 다른 방향으로 급박하게 전개됩니다. 3.15 선거가 끝난 지 한 달도 안 돼서 의외의 곳에서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3.15) 부정선거 당일 마산의 시민학생들은 투표장에서 부정을 목격하고 부정선거 다시 하라는 대대적인 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거기에 이기붕표가 무더기로 들어있는 투표함까지 발견되자 시위대들은 내 표 내놔라는 구호 아래 경찰과 유혈 충돌을 빚게 됩니다. 4월 들어 눈에 최루탄이 박힌 김주열 학생의 시체가 바다에 떠오르면서 3.15 부정선거에 대한 항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번져가게 됩니다. 들어가십시오. 뭐란 말이야? 들어가세요, 도련님. 아니 왜 그래요? 놔! 도련님이 연대에서 데모를 했습니다. 아니, 강우가 그게 정말이냐? 그래요. 아버지가 당선되면 나라가 망하고 낙선되면 집안이 망한단 말이에요. 아니 뭐라고? 너 이 녀석, 이 녀석. 국회의사당 앞에서 부정선거 항의 데모를 벌이고 돌아가던 고대생들을 향해 이정재 휘하의 정치 깡패들이 갈쿠리와 몽둥이로 학생들을 무차별 구타, 80명의 학생이 크게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이 있던 다음 날인 4월 19일, 서울의 10여 개 대학생들은 이 날을 전국 대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사수하기 위한 총궐기의 날로 정하고 일제히 경무대로 향하는 시가행진을 벌였습니다. 이날 경찰은 시위대들에게 무차별 발포를 감행, 이날 하루 동안 전국적으로 180명이 사망하고 6천 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부장각하 오시는데 별일은 없으셨습니까? 강 장군 계신가?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곧 연락해 드리겠습니다. 네. 사모님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아니 강 장군님께서 말씀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미안해. 이런 데 와서 생일을 맞게 해서. 각하, 이 사태 해결 방안은 만송의 퇴진밖에 없습니다. 정무를 이렇게 만든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냥 둬서는 안 돼. 결단을 내야 돼. 이승만 대통령은 사태 수습을 위해 중대 단안을 결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속에는 이기붕 씨의 은퇴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도 이기붕 씨와 자유당 강경파들은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기붕 씨는 경무대로 이승만 대통령을 만나러 옵니다. 사퇴해서 쓰라고. 어르신, 한 번만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 난국을 꼭 해결해 보겠사옵니다. 어르신.
이승만 대통령은 앞으로 대통령직에만 전념하고 자유당과는 완전히 절연하겠다는 선언을 합니다. 이것은 곧 이기붕과 자유당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기붕은 이때 당선 사퇴를 고려한다는 성명을 발표, 사퇴를 더 악화시킵니다. 사퇴가 아니라 사퇴 고려 성명으로 이기붕 씨는 발표했습니다. 이 성명으로 해서 이기붕 씨는 정치인으로서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국민들에게 버림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권력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잘못된 정치의 책임을 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보다는 그 주위 측근들의 잘못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맞는 얘기일까요? 4.19 이후 부정축제자들의 부정축제액 조사표를 보면은 이기붕 씨가 최고액으로 23억 환가량입니다. 그때 당시로서는 대단한 금액입니다. 4.19는 바로 이렇게 부패한 정권에 대해서 누적되어 온 국민들의 불만이 3.15 부정선거를 통해서 일시에 폭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기붕 씨의 사퇴 고려 성명으로 해서 전국은 이제 자유당의 힘만으로는 더 이상 수습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전국의 대학 교수단은 4.19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통령이 물러날 것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시위에 참여합니다. 이제 국민들은 부정선거 다시 하라가 아니라 이승만은 하야하고 이기붕은 처단하라 하는 구호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상인이 집차를 뒷문에 대기시켜놨습니다. 강석이 기다려. 급합니다. 그래, 어서 나가세요. 의장님을 부축해. 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놈의 자식들을. 어디로 갈까요, 의장님? 아무래도 거기밖에 갈 곳이 없잖아. 육군단요? 그래. 참, 나 백도 가져오지 못했네. 엄마, 나한테 돈 좀 있어. 자,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은 안전하게 내가 모실 수 있는가 좀 여러분들 좀 좋은 지혜를 달라고 그랬더니 군단장들이 전부 다 아이고 그 참 강 장군 그 입장 곤란하게 됐구만 그 소리만 자꾸 하고 말이요. 누가 신통한 말이 어디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민기식 장군이 어떻게 있다가 말이요. 길은 두 길밖에 없어. 하나는 자유당 그러한 정치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자결하는 길이요. 하나는 망명하는 길이다. 지금 여기 안전한 데가 이 팔도강산이 어디 있느냐? 지금 이게 사방서 지금 민족 반역자 이번이 나오라고 지금 떠들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였어요. 이기붕의 행방을 찾아 헤매던 흥분한 시위대들은 서대문 집에 들어가 가재 도구를 모두 드러내고 집을 불태워버립니다. 그 시간 이기붕 일가는 이강석이 있던 경무대 36호 관사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기붕 일가의 살 길을 생각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부부의 냉대, 그리고 가족들의 존재를 부담스러워하는 경무대 사람들을 대하면서 이강석은 대단히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국민이 원하면 대통령직을 사임할 것이며, 둘째는 지난번 정부 대통령 선거를 우리에게 말 한마디 없이 이럴 수가 있나요? 형이 오나 봐요. 형. 강석아. 어머니. 형. 아버지께서 약속을 지키셨으면 이런 일은 안 생겼을 텐데. 경무대 아버지께 인사하고 올게요. 전 오늘부터 생아버지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동안 며칠 동안 수고들 많았어요. 오늘 밤은 모두들 돌아가셨다가 내일 아침에 돌아오세요. 사모님. 애들 공부나 잘 시키게. 이장님.
주옵소서. 너는 내 동생. 난 너를 사랑한다. 시체를 놓고 그 큰 방에서 제가 촛불 켜놓고 밤을 샜습니다. 아무도 안 했습니다. 아무도, 한 사람도 안 했습니다. 온 사람이 절대로 없습니다. 다만 이재하 의장의 아들만 왔다 갔다. 근데 강석이하고 동갑, 강석이가 살았은 금년에 57살. 근데 와서 보고만 한참 울더니 이 새끼야 눈 감아. 그 눈을 감아. 쭉 하고 도로 떠져요. 이 새끼야 눈 감아. 그리고 울면서 이제 그걸 다시 하고. 그래 내가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수건을 가지고 눈을 감채 누르고서 오래 좀 있거라. 아마 15분 정도 있어도 그 다음에 놓으니까 그냥 눈 감을 채 될 거야. 이기붕 일가의 죽음은 자살이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의 책임을 피하기 위한 타살이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자살이었든 타살이었든 간에 분명한 것은 버림받고 갈 곳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는 속에서 이기붕 일가는 정치의 비정함을 절실하게 느꼈고 온 가족이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기붕 일가가 자살한 당일 이승만 대통령은 이화장으로 옮겼고 가짜 이강석이었던 강성병도 이강석이 죽은 지 3년 뒤에 세상을 비관해서 자살하고 맙니다. 가짜 이강석 사건에서 단적으로 나타나듯이 당시 이승만 정권은 겉으로는 민주정치였지만은 사실은 왕조시대나 다를 바 없는 봉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정치 행태는 필연적으로 4.19를 낳았고 우리는 수많은 젊은이들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귀하신 몸 이강석도 그런 시대 상황에 낳은 또 다른 희생자가 아니었을까요? 평범하게 살고자 했던 한 젊은이의 고뇌, 그리고 그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 정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으로 다큐멘터리 극장 귀하신 몸 편을 마치겠습니다.